4점 사전자 볼트. 광자 하나가 지니고 다니는 에너지의 전부입니다. 8분 20초 전에 태양 표면을 떠난 그 알갱이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팔뚝 피부에서 화학 결합 하나를 끊습니다. 딱 하나요. 그런데 그 끊어진 결합 하나가 48시간 뒤에는 호르몬이 되어 여러분 유전자 200개가 켜질지 꺼질지를 결정합니다. 뼈, 혈압, 잠, 면역, 전부 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세이건의 길에서는 그 광자 하나의 여정을 태양 표면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커튼 틈으로 첫 빛이 스르륵 스며듭니다. 바닥에 길게 누운 그 빛의 띠는 아주 은은하게 방 안의 먼지를 드러내죠. 공기 중에 둥둥 떠있던 작은 알갱이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엌에서는 물이 끓고 커피 잔 위로 김이 아스라이 피어오릅니다. 그 김이 창가의 빗줄기를 가로지를 때 잠깐 하얗게 반짝하고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을 아실 겁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장면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나요? 대개는 아무것도요. 오늘 회의가 몇 시였는지, 어제 못 보낸 답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창가에 도착한 그 빛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할 이유가 없죠. 빛은 그냥 거기 있는 거니까요. 공기처럼요. 하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손등에 닿은 그 빛은 그냥 거기 있던 게 아닙니다. 그건 도착한 겁니다. 아주 먼 곳에서 아주 오래 걸려서요. 그리고 그 도착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긴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을 지식의 목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워야 할 사실들의 창고 같은 것 말이죠. 세이건에게 과학은 태도였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하나의 자세요. 그는 그 자세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도 그냥 넘기지 않는 철저한 호기심. 다른 하나는 그 호기심 끝에서 만나는 것 앞에 잠시 말을 잃는 경외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 호기심만 있으면 세상은 풀어야 할 문제 더미가 되고 경외감만 있으면 세상은 신비로 남아버리니까요. 세이건이 평생 우리에게 권했던 건 아주 평범한 것을 아주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것이 평범하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커피 김을 가로지르던 그 한 줄기 빛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여정 이야기입니다. 그 빛은 태양의 표면에서 온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난 곳은 훨씬 깊은 곳입니다. 태양의 한가운데 우리가 중심핵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온도는 약 1500만 도입니다.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수천억 배에 달합니다. 그 조건에서는 원자가 원자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전자는 벗겨져 나가고 벌거벗은 원자 핵들만 미친 듯이 서로 부딪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플라스마라고 부르죠. 그 안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여러 단계를 거쳐 헬륨 원자핵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합쳐진 결과물의 무게가 원래 재료들의 합보다 아주 조금 가볍습니다. 0.7%쯤이요. 사라진 그 0.7%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에너지 일부가 감마선 광자로 튀어나옵니다. 이때 태어난 광자는 아주 사납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닿는 빛보다 수십만 배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죠.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광자는 태양 밖으로 곧장 나가지 못합니다. 태양의 내부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조밀합니다. 중심부의 밀도는 금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 빽빽한 플라스마 속에서 광자는 몇 밀리미터도 못 가서 전자와 부딪힙니다. 흡수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뒤에 다시 방출됩니다. 방향은요? 완전히 무작위입니다. 앞일 수도, 뒤일 수도, 옆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딪힙니다. 또 흡수되고, 또 방출되고, 또 방향을 잃습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될까요? 과학자들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횟수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걸음처럼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반 걸음 뒤로 가고 옆으로 비틀거리는 시기죠. 그렇게 해서 중심핵에서 표면까지
대략 70만 킬로미터를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만 년입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수십만 년이라는 값도 나옵니다. 잠깐 이 숫자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빛의 속도로 직진했다면 2초면 끝났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수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가 동굴의 벽화를 그리던 무렵 태양 중심에서 태어난 에너지가 오늘 아침 여러분의 커피잔 위에서 반짝인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빛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손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오랜 여정 동안 광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딪히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처음에 사나운 감마선 에너지가 잘게 나뉩니다. 하나였던 큰 덩어리가 여러 개의 작은 알갱이로 흩어지는 셈이죠. 표면 가까이 올라올 무렵 온도는 1500만 도에서 약 6000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는 빛은 더 이상 감마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태양 표면, 그러니까 광구를 떠나는 건 그런 순한 알갱이들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쬐는 그 부드러운 아침 햇살은 사실 수만 년에 걸쳐 길들여진 폭력의 잔여물입니다. 그런데 광구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앞을 가로막던 조밀한 플라스마가 사라지고 광자 앞에는 텅 빈 우주 공간이 놓입니다. 이제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자는 처음으로 자기 속도를 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거리를 광자는 8분 20초에 건넙니다. 이 대비가 저는 늘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태양 안쪽 70만 킬로미터를 빠져나오는데 수만 년, 태양 바깥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건너는데 8분 20초. 여정의 거의 전부는 갇혀있는 시간이었고 자유로운 비행은 마지막 8분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밖에 보이는 햇빛은 8분 20초 전의 태양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8분 20초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저는 8분 20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의 시간입니다. 지구에 서 있는 우리, 시계를 차고 있는 우리 입장이요. 광자 자신에게는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시간은 아예 흐르지 않습니다. 광자는 정확히 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광자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자의 입장에서 출발과 도착은 시간 간격이 없습니다. 태양 표면을 떠난 그 순간과 여러분 팔뚝에 닿는 그 순간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8분 20초, 광자에게는 0. 아니, 0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맞겠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손등에 닿은 그 빛은 자기가 태양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떠남과 닿음이 같은 하나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살지 않는 여행자와 시간을 살아가는 몸, 그 둘이 여러분의 피부에서 만납니다. 매일 아침 아무 소리도 없이요. 세이건이라면 이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췄을 겁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사랑했으니까요. 아주 익숙한 것 안에 아주 낯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요. 자, 그런데 그 광자가 여러분 피부까지 오려면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강하고 강할수록 우리 몸의 분자를 부수는 힘도 큽니다. 가장 짧고 사나운 자외선은 상층 대기와 산소 분자에 거의 전부 붙잡힙니다. 그 다음으로 사나운 자외선은 오존층이 막습니다. 지상에서 약 15km에서 35km 사이 아주 옅게 퍼져 있는 오존 분자들의 층. 그 오존을 전부 지표면으로 모아 압축하면 두께가 겨우 3mm쯤 됩니다. 3mm요. 동전 2개를 포갠 정도의 두께가 지구 생명 전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지기를 통과해 지표에 닿는 자외선은 아주 좁은 띠 하나뿐입니다. 대략 290나노미터에서 315나노미터 사이. 우리가 자외선비라고 부르는 파장대의 끄트머리죠. 그보다 짧으면 오존이 맞고 그보다 길면 우리 피부 속에 그 분자를 깨우지 못합니다. 정말 좁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지개 전체 폭이 300나노미터가 넘는데 이 창은 겨우 25나노미터입니다. 100층짜리 건물에서 창문이 딱 한 층에만 아늑하게 열려 있는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좁은 창을 통과한 광자만이 여러분의 뼈와 혈압과 잠과 면역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되돌아가거나 붙잡힙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우연히 겹겹이 쌓인 이 통로가 저는 늘 놀랍습니다. 그 좁은 창을 지나 지표에 닿은 광자를 여러분 피부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 중심의 1500만 도에서 출발해 수만 년의 갇힌 여정을 지나 8분 20초의 자유로운 비행을 건너 오존이라는 문지기를 통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광자는 여러분의 피부 표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표피 속으로 아주 얕게 파고듭니다. 겨우 0.1mm 남짓이요. 그 얕은 깊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4.4전자볼트가 정확히 어떤 결합을 끊는지 이제부터 그 안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존의 얇은 창을 겨우 통과한 그 광자 한 알이 마침내 여러분의 손등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린다는 표현이 조금 문학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보다 정확한 말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표피, 그러니까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세포층 안에는 콜레스테롤과 아주 닮은 분자 하나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름은 좀 길어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막 속에 은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지방 성분의 친척쯤 되는 분자죠. 이 분자는 부산물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필이면 햇빛이 닿는 가장 바깥층 광자가 도달할 수 있는 딱 그 깊이에 놓아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부는 햇빛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태양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수십만 년을 헤매다 표면으로 나오고 8분 남짓 우주의 어둠을 가로지르고 대기를 뚫고 내려옵니다. 그 여정의 끝에 어느 생명체가 미리 깎아둔 부품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죠. 느껴지시나요? 진화는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수십억 년에 걸쳐 이 행성 위의 생명은 자기 머리 위에 늘 같은 별이 떠 있다는 사실을 몸의 화학 구조 안에 새겨 넣었습니다. 별빛을 받기 위한 부품을 별빛이 닿는 자리에. 자, 그럼 광자가 도착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외선비라고 부르는 파장대의 광자가 대기의 마지막 층을 빠져나온 뒤 표피에 도달하기까지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보다도 훨씬 짧지만요. 그 광자 한 알의 에너지는 대략 4.4전자볼트입니다. 작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 정도면 화학 결합 하나를 정확히 끊어낼 수 있는 크기예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은 골이 여러 개가 이어붙은 모양입니다. 그중 비골이라고 부르는 부분, 탄소 9번째와 10번째를 잇는 결합 하나가 표적이죠. 광자가 그 결합에 자기 에너지를 건네줍니다.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닫혀있던 고리가 스르륵 열리면서 분자 전체의 모양이 바뀝니다. 이제 그것은 프리비타민 D3라는 이름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덧붙인 게 아닙니다. 원자의 개수는 그대로예요. 바뀐 건 오직 모양뿐입니다. 빛 한 알이 분자 하나의 자세를 바꾼 겁니다. 그 다음이 또 아름답습니다. 프리비타민 D3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의 온도, 그러니까 36.5도라는 그 미지근한 열이 이 분자를 아주 천천히 다시 접습니다. 열이 성질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하루, 이틀에 걸쳐서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비타민 D3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심 뒤 10분의 산책에서 얻은 그 빛은 다음 날 아침까지도 몸속에서 조용히 접히고 있는 셈입니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앉아 계실 때에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비타민 D3는 아직 힘을 쓸 수 없거든요.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수산기라는 아주 작은 곁가지 하나가 붙습니다. 그러면 칼시디올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병원에서 비타민 D 수치를 쟀다고 할 때 실제로 측정하는 게 바로 이 형태예요. 칼시디올은 다시 콩팥으로 갑니다. 거기서 곁가지 하나가 더 붙으면 칼시트리올이 됩니다. 이제야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형태는 사실 비타민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색한 물건입니다. 이건 호르몬이에요. 비타민이라는 말은 보통 밖에서 들여와야 하는 영양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건 몸이 직접 만들고 간과 콩팥을 거쳐 활성화시켜 온몸으로 보내는 신호물질입니다. 이름이 붙던 시절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칼시트리올은 아주 작고 지방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핵막마저 지나 여러분의 유전 정보가 웅장하게 감겨 있는 그 도서관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기에는 비타민 D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시트리올은 그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수용체는 모양을 바꾸고 DNA 위에 특정한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이 수용체는 전사인자입니다. 어떤 유전자를 읽고 어떤 유전자를 침묵시킬지 결정하는 책장 앞에 사서 같은 존재죠. 그렇게 조절되는 유전자가 몇 개나 될까요? 200개가 넘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잡는 추정도 있고요. 장에서 칼슘을 얼마나 흡수할지, 콩팥에서 인을 어떻게 조절할지, 뼈에 광물을 어떤 속도로 안칠지, 면역 세포들이 어떤 태세를 갖출지, 세포가 얼마나 자라고 언제 멈출지, 이 모든 결정의 배후에 태양에서 출발한 광자 한 알이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한 알의 빛이 분자 하나의 모양을 바꾸었고 그 모양이 호르몬이 되었고 그 호르몬이 여러분의 유전자 200개의 음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평생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내분비학자 마이클 홀릭입니다. 홀릭은 이 반응의 중간 단계들을 실험실에서 하나씩 확인해 나갔고 놀라운 추정을 내놓습니다. 한여름 정오 무렵 팔과 얼굴 정도를 드러낸 채 10분에서 15분. 그 짧은 시간에 피부가 만들어내는 양이 보통 알약 한 알에 들어있는 양의 10배에서 50배에 이른다는 겁니다. 10분입니다. 커피 한 잔에서 김이 다 사라지기도 전이죠.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양이 아니라 자연이 넣어둔 안전장치입니다. 계속 햇빛을 쬐면 프리비타민 D3가 쌓이겠죠.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는 들어온 자외선이 그 프리비타민 D3를 타키스테롤이니 루미스테롤이니 하는 이 경로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산물로 바꿔버립니다. 햇빛으로 만든 분량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넘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브레이크가 반응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셈이죠. 오해는 마시고요. 그저 이 설계가 얼마나 우아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은 반응을 일으킨 그 빛이 동시에 그 반응을 멈추는 스위치이기도 하다는 것. 엑셀과 브레이크가 하나의 페달이라는 것. 알약병 안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병은 여러분 몸에 이미 얼마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다만 태양은 여러분 몸에게 결정을 맡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담담한 사실 하나가 끼어듭니다. 이 반응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외선비는 파장이 짧습니다. 짧은 파장일수록 대기 중의 분자들에 더 잘 붙잡히죠. 그래서 태양이 높이 떠 빛이 대기를 짧게 가로지를 때는 무사히 내려오지만 태양이 낮게 걸려 빛이 대기를 비스듬히 길게 통과해야 할 때는 거의 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뜨고 위도가 높을수록 더 낮게 뜹니다. 대략 북위 35도. 지도 위에 그 선을 그어보면 미국의 멤피스와 스페인의 세비야를 지나갑니다. 그 선보다 북쪽에서는 겨울 몇 달 동안 이 반응이 사실상 멈춥니다. 홀릭은 이걸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자를 담은 유리 앰플을 여러 도시에 두고 계절마다 빛을 받게 한 겁니다. 여름에는 어느 도시에서든 앰플 안의 분자가 부지런히 모양을 바꿉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더 북쪽 도시의 앰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유리, 같은 분자, 같은 태양인데요. 서울은 대략 북위 37.5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상하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의 맑은 날 새벽 공기는 시리도록 투명하고 하늘은 여름보다 더 파랗게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 환한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 피부 속에 이 반응 하나만 조용히 멈춰 있습니다. 그 특정한 짧은 파장 하나만 비스듬한 대기의 두께에 걸려오는 길에 사라진 겁니다. 밝다는 것과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인류는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멜라닌 이야기입니다. 적도 근처에서 진화한 사람들의 피부에는 멜라닌이 풍부합니다. 멜라닌은 자외선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색소예요.
적도의 태양은 1년 내내 머리 꼭대기 가까이에 있으니 그런 곳에서는 피부 깊은 곳의 분자들을 지키기 위해 빛을 걸러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만 년에 걸쳐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자외선 비는 희소해집니다. 그런 곳에서 짙은 색소는 이제 방패가 아니라 장벽이 됩니다. 몇 안 되는 광자마저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며 색소가 옅어집니다. 희소해진 광자를 한 알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인류의 피부색이란 결국 그런 겁니다. 태양의 고도와 위도가 수만 년에 걸쳐 몸에 새겨넣은 보정값이에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과 지리학이 맞아떨어진 흔적이죠. 각각의 피부색은 자기가 태어난 하늘에 대한 정직한 답변인 셈입니다.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우리가 서로를 갈라온 구분들이 우주적 관점에서 얼마나 아스라한 것인지를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여겨온 그 차이조차 사실은 같은 별을 향한 서로 다른 조정이었다는 것을요. 같은 태양, 다른 각도, 그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전부 피부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햇빛이 지금 여러분의 눈 안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피부는 빛을 재료로 씁니다. 분자를 바꾸고 호르몬을 만들고 유전자를 조절하죠. 하지만 눈은 빛을 재료로 쓰지 않습니다. 눈은 빛을 시계로 씁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시계를 품고 있습니다. 그 시계들이 어떻게 같은 시각을 가리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맞추는 유일한 신호가 무엇인지,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햇빛이, 같은 광자 한 알이 피부 아래에서는 분자 하나의 고리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눈은 빛을 그림으로 바꾸는 기관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만 배웠지요. 모양과 색과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창문. 그런데 눈 안에는 그림 그리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세포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꺼풀을 덮어도 밝은 창가에서는 어렴풋한 붉은 기운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감각이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망막을 얇게 저며보면 학교에서 배운 두 세포가 보이죠. 어두운 곳에서 형태를 잡는 막대세포, 밝은 곳에서 색을 구별하는 원뿔세포. 100년이 넘도록 주인공은 이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관찰이 오래 쌓여 있었습니다. 이 두 세포가 완전히 망가진 어떤 생물들이 여전히 낮과 밤을 구별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시간은 알고 있었죠. 망막 어딘가에 다른 감광 장치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세포가 확인된 것은 2002년입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데이비드 버슨 연구진이 망막 신경절 세포 가운데 아주 적은 수가 스스로 빛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신경절 세포는 원래 배달부, 두 세포의 신호를 뇌로 옮기는 전선이었죠. 그런데 그중 일부는 스스로 빛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뇌인성, 광민감, 망막, 신경절, 세포. 한 가지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199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 발견을 보지 못했어요. 우주가 우리 안에 시계를 심어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쉽습니다. 이 세포 안에는 멜라놉신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색소란 특정 파장만 골라 삼키는 분자예요. 멜라놉신이 가장 잘 삼키는 빛은 대략 480 나노미터 언저리, 맑게 갯날 정오, 하늘의 서늘한 파란빛입니다. 눈 안쪽에 하늘색에 맞춰 조율된 안테나가 들어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세포는 시야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요. 형태도 색도 움직임도 만들지 않죠. 뇌로 보내는 정보는 딱 한 줄, 지금 바깥이 얼마나 밝은가, 그것뿐이죠. 사물을 보는 눈과 시간을 읽는 눈이 한 기관에 겹쳐 있는 겁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 때 뇌 한쪽은 풍경을 보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가는 길이 더 놀랍습니다. 시각 정보는 보통 뇌 뒤쪽 시각 겉질로 가는데 멜라놉신 세포의 신호는 망막시 상하부로라는 별도의 신경 다발을 타고 뇌 한가운데 아래로 곧장 내려가요. 목적지는 좌우 시신경이 교차하는 자리 바로 위, 그래서 시교차상 핵이라 부르는 작은 덩어리예요.
신경세포 약 2만 개, 쌀 한 톨보다 작은데 이것이 몸 전체의 기준식의 노릇을 합니다. 간과 신장과 심장과 피부, 거의 모든 세포에는 각자의 시계 유전자가 돌아갑니다. 수십조 개의 시계가 제각기 째깍거리는 셈인데 제각각 돌아가면 몸은 엉망이 되죠. 식교차 상액이 그 지휘자예요. 웅장하게 팔을 휘두르는 대신 아주 은은하게 박자를 내려보냅니다. 박자표를 몇 개만 펼쳐볼까요? 새벽이 가까워지면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부르지만 아침에 코르티솔은 기상나팔에 가까워요. 혈압을 올리고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고 눈뜨기 30분 전부터 시동을 걸어둡니다. 체온은 새벽 서너 시에 가장 낮고 늦은 오후에 정점을 찍습니다. 편차는 1도 남짓이지만 그 1도가 근육의 반응 속도와 집중력을 좌우하죠. 소화, 효소 분비와 인슐린 반응성도 시간에 따라 달라져 낮에 먹은 음식과 밤에 먹은 같은 음식이 똑같이 처리되지 않아요. 밤이 오면 솔방울샘에서 멜라토닌이 스르륵 배어 나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니라 지금은 밤입니다 라는 한 문장을 온몸의 세포에 동시에 알리는 방송에 가까워요. 그 방송의 시작 시각을 결정하는 것이 놀랍게도 그날 아침 눈이 받은 빛의 양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밝기의 단위, 럭스예요. 저녁에 불을 다 켜둔 거실을 떠올려 보세요. 눈으로 보기엔 환한데 재보면 100에서 500 럭스 정도입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사물을 보기엔 넉넉한 밝기예요. 문제는 시계예요. 식교차 상액이 튼튼하게 맞춰지려면 대략 1000에서 2000 럭스 이상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바깥으로 나가보죠. 흐린 날 나무 그늘 아래 어둡다고 느끼는 자리인데 10,000에서 25,000 럭스쯤 됩니다. 맑은 날 가리지 않은 바깥은 50,000에서 100,000 럭스까지 올라가고요. 밝은 거실이 몇백 럭스니 100배쯤 차이가 나는데 우리 눈은 이 차이를 거의 못 느낍니다. 동공이 조이고 망막의 감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니까요. 하지만 시계를 맞추는 세포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실내 조명은 햇빛의 약한 버전이 아니라 아예 다른 범주의 자극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있으니 괜찮겠지.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유리창은 빛의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요즘 흔한 코팅 유리나 이중창은 짧은 파장을 더 많이 잘라냅니다. 하필 멜라놉신이 기다리는 파란 대역이 우선 깎여 나가죠.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이 시계가 왜 매일 다시 맞춰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단서를 완전히 없앤 방을 상상해 보세요. 창문도 시계도 없고 식사 시각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부터 과학자들은 사람을 그런 공간에 머물게 하며 몸이 몇 시간짜리 하루를 사는지 재보았습니다. 초기에는 고유 주기가 25시간에 가깝다고 나왔지만 피험자가 켜고 끄던 실내 조명이 시계를 흔든 탓이었죠. 빛을 정교하게 통제해 다시 재보니 평균 24시간에 12분을 더한 값 24.2시간으로 좁혀졌습니다. 지구의 하루보다 겨우 12분 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1시간 반쯤, 한 달이면 6시간을 넘고 두 달이면 낮과 밤이 통째로 뒤집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침마다 한 번 눈이 밝은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빛 한 번이 늘어진 시계를 지구의 자전에 다시 붙들어 맵니다. 조용히 티도 안 나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매일 아침 태양이라는 별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셈입니다. 퇴근길 버스 창가에서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걸 보실 때도 여러분의 눈은 저 빛이 기울고 있다는 정보를 함께 삼키고 있어요. 자, 이제 나이 이야기입니다. 겁 드리려는 게 아니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눈 안에는 수정체라는 투명한 렌즈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거의 무색인데 수십 년이 지나면 아주 은은하게 노랗게 변해요. 단백질이 천천히 변형되며 생기는 변화로 오래된 사진첩 종이가 아스라이 누렇게 바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랗게 보인다는 건 파란색을 더 흡수한다는 뜻이죠. 하필 멜라놉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480 나노미터 부근이 가장 많이 깎여 나갑니다. 사물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시간을 읽는 세포에게 닿는 신호는 조용히 줄어듭니다. 여기에 생활 방식이 겹칩니다. 무릎이 불편하거나 날이 추워 바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면 렌즈가 빛을 덜 통과시키는 데다 받는 빛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꾸 깬다는 이야기가 세월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라 광자의 문제예요.
실내에서 몇백 럭스를 받던 눈이 바깥에서 만 럭스를 받으면 렌즈가 얼마를 걸러내든 도달하는 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의 소니아 안콜리 이스라엘 연구진을 비롯한 여러 팀이 요양시설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침이나 낮에 밝은 빛 노출을 늘린 뒤 수면 효율이 좋아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와 시간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결과의 크기는 연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사정도 다릅니다. 다만 방향은 일관돼요. 낮에 빛을 더 받은 몸이 밤에 더 깊이 가라앉는다는 것, 밤의 어둠은 낮의 밝음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빛이 시계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2002년 그레고리 램버트 연구진이 의학 학술지 란셋에 인상적인 연구를 실었습니다. 설문지를 돌리는 대신 뇌를 거쳐 나오는 목의 정맥에서 피를 직접 뽑았어요. 뇌 안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쓰였는지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로토닌의 회전율을 재보니 그날 받은 밝은 빛의 양이 많을수록 세로토닌 생성이 늘어났습니다. 계절과도 기온과도 상관관계는 약했고 가장 잘 들어맞은 변수는 그날의 햇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다시 멜라놉신 세포가 등장합니다. 이 세포의 신호는 식교차 상핵으로만 가지 않고 뇌줄기 쪽으로도 가지를 뻗어요. 그중 솔기핵은 세로토닌을 만들어 뇌 전체로 뿌리는 본거지입니다. 눈에 들어온 빛이 기분의 화학까지 건드린다는 뜻이죠. 마지막 연결고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솔방울샘에서 몇 단계 화학 반응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낮에 기분을 만들던 분자가 밤에는 잠을 만드는 분자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 빛과 기분과 잠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아침에 빛이 세로토닌을 밀어올리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이 되고 다시 다음날 아침을 준비합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코끝이 시리고 정신이 반짝 드는 느낌.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화학이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햇빛이 우리 몸에 하는 세 번째 일은 눈도 비타민도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을 밝혀낸 사람은 자기 전공의 오랜 정설과 정면으로 맞선 한 피부과 의사였어요. 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피부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타민이 아니라 혈관벽에 조용히 저장되어 있던 어떤 기체를 찾아서요. 그 세 번째 길을 발견한 사람은 놀랍게도 햇빛을 가장 경계해야 할 직업의 의사였습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피부과 의사 리처드 웰러입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매일 햇빛에 시달린 피부가 들어옵니다. 그가 속한 학문의 정설은 단순했죠.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다. 가릴 수 있으면 가려라. 그런데 웰러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앞에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1990년대 중반 그는 피부에서 산화질소라는 작은 분자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질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분자가 몸 안에서 하는 일은 혈관에게 넓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관의 언어인 셈이죠. 웰러가 궁금해했던 건 이겁니다. 피부는 왜 이 분자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그가 발견한 것은 피부가 산화질소를 기체로 둥둥 떠다니게 두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묶어서 창고에 넣어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질산염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에스나이트로소사이올이라는 발음하기도 벅찬 형태로요. 단백질의 황원자 하나에 산화질소가 살짝 얹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넓히는 분자를 쌓아둔 저장고예요. 어른의 피부를 펼치면 2평방미터에 가깝고 그 넓은 면이 전부 창고인 셈입니다. 그런데 창고에는 열쇠가 있어야 하죠. 웰러가 찾아낸 열쇠가 바로 자외선 A, 파장이 긴 쪽의 빛이었습니다.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자외선 B보다 작아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강한 절단은 하지 못해요. 대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외선 B가 표피에서 대부분 멈춘다면 자외선 A는 실핏줄이 그물처럼 깔린 진피까지 스르륵 내려가서 산화질소를 붙들고 있던 느슨한 결합 하나를 풀어버립니다. 강한 힘이 아니라 정확한 힘이죠. 풀려난 산화질소는 바로 옆 혈관으로 갑니다. 아주 작고 전하를 띠지 않아 세포막을 그냥 스며들어 동맥을 감싼 평활근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산화질소는 평소 조용히 접혀있는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라는 단백질을 만납니다.
산화질소가 그 안에 철 원자에 살짝 앉는 순간 단백질 전체의 모양이 바뀌어요.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켜진 효소는 고리형 GMP라는 작은 신호 분자를 찍어내고 이 신호 분자가 근섬유 안에 칼슘을 낮추면 조여져 있던 근육이 힘을 놓습니다. 근육이 풀리면 혈관의 지름이 넓어집니다. 액체가 관을 지날 때 저항은 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하니까요. 지름이 10% 넓어지면 저항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듭니다. 같은 심장이 같은 힘으로 밀어도 압력은 내려가고 흐름은 늘죠. 빛 한 줌이 혈압을 내린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이건 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발견 자체보다 그가 증명한 방식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반론이 2개 있었는데 그걸 실험 설계만으로 조용히 막아냈거든요. 첫 번째 반론은 이겁니다. 그냥 따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웰러는 열을 지웠습니다. 램프를 조정해 빛을 쬐는 동안 피부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붙잡아 둔 겁니다. 온도는 그대로 빛만 들어감. 그런데도 혈압은 내려갔어요. 데워져서가 아니라 결합이 끊어져서요. 두 번째 반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결국 비타민 D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학계는 햇빛의 좋은 점을 전부 비타민 D로 설명하려던 분위기였죠. 웰러는 램프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파장인 자외선 B만 쏙 걸러냈습니다. 비타민 D는 한 톨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혈압은 내려갔습니다.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하는지 잠깐 음미해 보세요. 햇빛의 효능은 하나의 통로가 아니고 알약 하나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혈압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에 원래 깔려있던 조절 장치 하나가 오래 주목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분비학자 홀릭은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의 사촌 같은 분자가 광자를 맞고 조각나는 장면에서 출발한 뼈와 호르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죠. 웰러의 언어는 혈관과 근육과 압력이었고요. 그런데 각자의 복도 끝에서 도착한 문은 같은 문이었습니다. 적당한 햇빛은 몸이 받도록 만들어진 입력이라는 것. 세이건이 자주 하던 이야기가 있죠. 과학의 힘은 한 사람의 천재성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않는 여러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했을 때 같은 답이 나온다는 데 있다고요. 자연이 두 방 사이의 벽을 통과해 같은 대답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대가는 있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햇빛의 이로움을 말하는 것은 동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중보건 메시지에 균열을 내는 일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다만 이건 악당과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옳은 두 진술이 오래 만나지 못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정직해질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기울 수 있어요. 햇빛은 좋은 것이구나, 많이 쬐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건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같은 자외선 B가 비타민 D의 첫 단추를 끼우는 그 광자가 여러분의 DNA에도 닿습니다. DNA는 4종류의 글자로 쓰인 긴 문장이에요. 그중 티민 2개가 나란히 붙은 자리에 자외선 B광자가 정통으로 들어오면 그 2글자가 절대 붙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손을 잡아버립니다. 이걸 티민 이합체라고 부릅니다. 인쇄기가 잉크를 잘못 눌러 2글자가 겹쳐 찍힌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읽어야 하는 효소가 걸려서 멈춥니다. 무섭죠. 그런데 자연은 이미 이 문제를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뉴클레오타이드 절제복구라는 수선 체계가 있습니다. 이름은 딱딱해도 하는 일은 상식적이에요. 순찰하는 단백질이 이중나선을 훑다가 겹쳐 찍힌 글자 때문에 미세하게 휘어있는 자리를 요철 더듬듯 감지합니다. 그 다음 다른 단백질들이 그 부분을 풀어 벌리고 상한 글자를 포함해 20몇 글자쯤을 통째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빈칸이 생기죠. 여기가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DNA는 2가닥이고 2가닥은 서로의 원본이에요. 그러니 수선 효소는 맞은편을 본떠 빈칸을 채우고 이어 붙이는 효소가 봉합합니다. 흉터도 남지 않고요. 이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름날 바닷가에 1시간만 서 있어도 피부세포 하나하나에 이런 손상이 수천 개씩 생깁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이 저녁을 먹고 잠드는 사이 조용히 수선되고요. 이걸 알고 나면 햇빛이 무섭기보다 몸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빛은 처음부터 짓는 손이면서 흠집을 내는 손이었고, 그래서 생명은 도망치는 대신 고쳐 쓰는 법을 익힌 겁니다. 위협의 물리학이 아니라 균형의 물리학이죠. 다만 담담하게 말씀드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수선 속도는 나이와 함께 느려집니다.
20살의 피부가 하룻밤에 끝내던 일을 60의 피부는 조금 더 오래 붙들고 있죠.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과 같은 종류의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 있을까요? 용량입니다. 무엇을 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쬐느냐. 파라켈수스가 500년 전에 남긴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독이고 오직 용량이 독과 약을 가른다고요. 그러면 그 창은 어디쯤일까요? 해가 높이 뜬 정오 무렵, 팔과 얼굴, 가능하면 다리까지 열어두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계절과 피부색과 위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그 언저리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서 비타민 D 합성은 거의 최대치에 가까워집니다. 신기하게도 일정량이 쌓이면 같은 자외선이 만들어진 물질을 다른 형태로 바꿔버려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산화질소도 그 시간이면 충분히 풀려나고요. 눈으로 들어온 빛은 생체 시계에 아침이 왔다고 알리고 세로토닌 쪽 회로도 자극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면 피부가 그날 밤 안에 수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물러요. 그 창을 넘어가면요.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손상만 쌓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는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고 그늘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모순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차단제는 시계를 볼 줄 아는 도구일 뿐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아침 당장 하실 수 있는 단순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15분이면 되니 이 부분만큼은 꼭 함께 해주세요. 일어나서 1시간 안에 바깥에 15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깥입니다. 유리창은 자외선 B를 거의 다 막아서 창가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비타민 D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게다가 실내 조명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사무실 형광등 아래가 500럭스쯤이라면 흐린 겨울 아침의 바깥은 그 10배에서 20배입니다. 흐린 날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구름은 빛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흩뜨릴 뿐입니다. 베란다에서 커피김이 올라오는 걸 보며 서 있는 15분, 정류장까지 한 정거장 걸어가는 15분이면 충분해요. 다만 겨울 고위도에 사시는 분들께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위도가 높아지면 겨울 태양이 낮게 지나가서 자외선 B가 대기를 비스듬히 길게 통과하며 대부분 흡수돼 버립니다. 그럴 땐 다른 길이 있어요. 눈을 통한 빛은 여전히 작동하니 아침 산책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말린 버섯 같은 식탁이 도와주고요. 필요하다면 보충도 합리적입니다. 하루의 반대쪽 끝도 잊지 마세요. 저녁에는 반대로 빛을 낮추는 겁니다. 천장 조명 대신 낮은 등, 화면은 어둡게, 잠들기 전 1~2시간은 방을 아늑하게, 아침의 빛과 저녁의 어둠은 한 쌍이라 하나만으로는 시계가 잘 맞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건 노력이라기보다 배치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고 돈이 들지 않고 오늘부터 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빛의 알갱이가 우리의 뼈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 몸의 방어 체계에 어떤 말을 거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별과 우리 사이의 오래된 관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지막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아침의 빛이 우리 몸 안에서 어디까지 가닿는지 마지막 구간을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피부에서 만들어지고 간을 거쳐 콩팥에서 마지막 손질을 받은 활성 호르몬, 칼시트리올이라는 그 작은 분자가 스르륵 조용히 혈류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지가 조금 뜻밖이에요. 뼈가 아니라 장입니다. 빛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장 이야기라니 좀 이상하시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이 긴 사슬의 결정적인 마디입니다. 우리가 먹는 칼슘은 그냥 삼킨다고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칼슘 이온 하나가 장벽을 넘으려면 문을 여는 통로 단백질, 이온을 운반하는 결합 단백질, 혈액 쪽으로 밀어내는 펌프가 조립 라인처럼 이어져 있어야 해요. 그 라인을 만들라는 명령이 어디서 오느냐? 칼시트리올입니다. 이 활성 호르몬이 장세포의 핵으로 들어가 그 설계도를 읽어내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차이는 꽤 뚜렷합니다. 활성 호르몬이 넉넉하지 않을 때 먹은 칼슘 중 실제로 몸으로 넘어오는 비율은 10에서 15% 남짓입니다. 그런데 충분할 때는 30에서 40%까지 올라가요. 같은 밥상, 같은 우유 한 잔인데 무늬 폭이 2~3배로 넓어지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창가에 잠시 서 있었느냐 아니냐가 저녁 밥상의 가치를 바꿉니다.
우리가 영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빛과 음식이 만나 완성되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넘어온 칼슘은 혈액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것도 칼슘 이온의 미세한 오르내림에 기대고 있어서 몸은 혈중 농도를 좁은 범위에 붙들어 둡니다. 혈액은 창고가 아니라 통로일 뿐이에요. 진짜 창고는 뼈입니다. 뼈는 죽은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라 지금도 허물어지고 다시 지어집니다. 갉아내는 세포와 채우는 세포가 균형을 이루며 성인의 골격은 10년쯤에 걸쳐 통째로 새 것이 되죠. 그 재료가 칼슘과 인입니다. 두 원소가 미세한 결정을 이루어 콜라겐 섬유 그물 위에 촘촘히 내려앉는데 그물만 있으면 흐물흐물하고 결정만 있으면 부서지지만 둘이 겹치면 휘어지면서도 버티는 물질이 됩니다. 자, 한 걸음 물러서 볼까요? 태양 중심에서 태어난 광자가 오존을 지나 피부에 닿아 분자 하나의 결합을 끊고 그 조각이 간과 콩팥을 거쳐 활성 호르몬이 되고 장의 문을 넓히고 그렇게 들어온 칼슘이 뼈에서 결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은유가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실험실에서 확인된 화학의 사슬이에요. 오늘 아침 어깨 위에 내려앉은 햇살 한 줌이 몇 달 뒤 갈비뼈 어딘가에 작은 결정 하나가 되어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학자들은 이 호르몬이 칼슘 담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붙잡는 자물쇠, 그러니까 수용체를 몸 곳곳에서 찾아보니 예상 밖의 장소에서 계속 나왔어요. 팔을 들어 올리고 계단을 오르게 하는 골격근 세포 안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근육은 단백질 섬유가 겹쳐 미끄러지며 힘을 내고 낡은 섬유는 교체됩니다. 새 섬유를 짓는 근단백질 합성에 이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증거가 쌓였고 수축하는 순간 칼슘 이온이 밀물처럼 나왔다. 빠지는 흐름의 조절에도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뼈만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몸을 세우는 재료와 움직이는 힘과 균형을 잡는 감각. 이 셋은 따로 놀면 소용이 없는데 같은 빛에서 출발한 분자 하나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고 설계라기엔 너무 오래 걸린 일이죠. 그리고 한 갈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뜻밖의 갈래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는 세균의 막을 직접 뚫는 짧은 단백질 조각, 항균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카텔리시딘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부와 기도처럼 바깥 공기와 맞닿는 자리에서 최전선의 병사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를 불러내는 명령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그 호르몬입니다. 칼시트리올이 면역세포의 핵으로 들어가 카텔리시딘 유전자를 켜줍니다. 잠들어 있던 설계도 위에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건 비교적 최근이라 세이건은 이 발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면 무척 좋아했을 이야기예요. 인간은 이유를 모르는 채로도 진실의 그림자를 먼저 볼 수 있다는 것. 세이건이 평생 이야기했던 태도가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항생제가 없던 시절, 결핵은 아주 흔하고 무거운 병이었습니다. 그때 유럽과 미국의 결핵 요양원은 볕이 잘 드는 산 중턱에 지어졌고 환자들을 남양 발코니에 눕혔습니다. 겨울에도요. 카텔리시딘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었고 유전자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던 때라 그 의사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보았어요. 볕을 환자들이 더 잘 견딘다는 것을요.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에서는 닐스 핀센이라는 의사가 빛 자체를 치료에 썼습니다. 피부 결핵 병변의 특정 파장에 빛을 쬐었더니 병변이 나았고 그 공로로 190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죠. 메커니즘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던 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슬의 마지막 마디를 100년 넘게 먼저 본 겁니다. 원리는 몰랐지만 결과는 보았고 그 관찰을 정직하게 붙들었기에 훗날 우리가 그 사이에 화학을 채워 넣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늘 답보다 현상을 먼저 만납니다. 자, 흩어진 이야기를 모아보겠습니다. 광자 하나는 피부에서 결합을 끊었고 또 하나는 눈 안쪽으로 들어가 우리 몸의 시계를 아침에 맞췄고 또 하나는 피부 아래 혈관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뼈가 채워지고 근육이 지어지고 병사가 깨어났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던 이야기가 하나의 아침으로 다시 모입니다. 창가에 잠시 서 있던 그 별것 아닌 몇 분 말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한 번만 더 넓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뼛속의 칼슘, 그 원자 하나하나는 어느 무거운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도 그렇고 혈액 속의 철도 그렇고요. 별이 더 버티지 못하고 웅장하게 무너지며 뿌린 재료가 다시 뭉쳐 태양이 되고 행성이 되고 우리가 선 이 땅이 되었죠.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따라온 사슬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원소들을 지금 어디에 놓을지, 장의 문을 얼마나 열지, 뼈의 어느 자리에 결정을 앉힐지 지시하는 명령. 그 명령을 실어 나르는 것이 또 다른 별에서 온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재료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매일 아침 별빛으로 다시 조율되는 존재입니다. 재료도 별이고 지휘도 별이에요. 한 번 짓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상이라는 말은 좀 과하겠네요. 그러니까 빛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 하도 확실해서 생명은 그 위에 자기 몸을 지었습니다. 빛을 받는 안테나를 아예 몸 안에 만들어 둔 거예요. 그 안테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부 속에서 망막 안쪽에서 조용히 켜져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대체로 소리 없이 진행되니까요. 세이건은 우리가 우주를 탐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알아본다고 했죠. 오늘 이야기는 그 말의 아주 구체적인 판본입니다. 별이 만든 원소가 별빛의 지시를 받아 별을 올려다볼 수 있는 몸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보는 하나의 방식. 그게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규모 앞에 서면 처음엔 조금 아득해집니다. 내가 참 작구나 싶어지죠. 그런데 저는 이 작음이 쓸쓸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다는 건 두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진 것처럼 작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큰 무언가에 속해 있어서 작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온 사슬은 후자 쪽이에요. 여러분 몸은 우주의 바깥에 놓인 구경꾼이 아니라 우주의 화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간 평범한 순간들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오늘 아침 창가에 잠시 앉아 커피 김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던 그 몇 분. 한강 위로 붉은 빛이 아스라이 번지던 어느 저녁. 퇴근길 버스창에 마지막 빛이 스미던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그 시간. 그건 그냥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건너온 무언가가 여러분의 몸과 실제로 만난 사건이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서는 결합이 끊기고 시계가 맞춰지고 문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늑하게요. 그러니 내일 아침에는 딱 몇 분만 바깥에 한번 서 보시면 어떨까요? 대단한 걸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 앞이어도 좋고 창을 열고 그 앞에 서 계셔도 좋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는 그 느낌과 함께요. 그때 여러분 얼굴에 닿는 광자 하나는 8분 20초 전에 태양의 표면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지구는 계속 돌았고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광자 자신에게는요. 빛의 속도로 달리는 그것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떠난 순간과 도착한 순간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방금 태어나서 방금 여러분에게 도착한 겁니다. 둥둥 떠서 8분을 건너온 게 아니라 그것에게는 태어남과 만남이 같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내일 아침 여러분을 만나는 빛도 그럴 겁니다. 언제나 방금 태어난 빛이 언제나 방금 여러분에게 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